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자, 오늘도 뭔가 특강스러운 걸로 여러분을 좀 만나게 됐는데요.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렵죠, 너무, 그죠? 근데 시장을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똑바로 봐주시면 안 될까라고 하는, 어쩌면 뭐 좀 잔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시장을 좀 똑바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거의 다 왔다라는 건 투자의 기회가 거의 다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고생이 끝났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착오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볼까요? 자, 일단 요번에라고 하기에는 방금 전에 미국 증시가 이제 사실 뭐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급락을 했는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란 말이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야, 장단기 금리 역전이 뭐래라고 하면은 그냥 알고는 가야죠. 그죠? 지금 뭐 정말 우리나라가 오늘 휴일이라 너무 다행인데 미국은 막 3%씩 빠지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볼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그냥 무슨 말이냐면요. 장기 단기의 금리 역전이죠, 뭐 그죠? 장기 금리는 뭘까요? 이게 채권 금리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채권이라는 게 어차피 돈을 빌려주는 행위거든. 채권을 발행하는 건 돈을 빌리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금리를 붙여주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빌릴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저놈이 10년 있다가 망해서 이미 도망갈지 아닐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1년 빌려줘 라고 하면은 1년 정도는 뭐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부도가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런 위험이 작은 거죠. 근데 그런 위험이 작으면 금리도 굳이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자를 그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게 노말인데 이제 원래의 금리의 이 커브는 수익률 곡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뜻이냐? 만기가 길면 길수록 10년 빌려주고 20년 빌려주고 30년 빌려주면 당연히 원래 이자를 더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짧게 빌려주면 이틀만 빌려줘라고 했는데 금리를 막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연기준이긴 하지만 어차피 안 도망갈 테니까 그런 리스크가 되게 줄어들죠. 근데 이게 이제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라는 거 가끔 가다가 뉴스에 나오죠. 그죠? 그게 이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역전됐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돈을 짧게 빌려주는데 이자는 더 준다란 말이에요. 되게 정말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때 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일단 뭐 숫자부터 볼까요? 10년 국채금리 미국 기준의 10년 국채금리가 지금 1.619%고요. 2년물이 1.628%예요. 역전됐죠, 그죠? 2년물이 더 금리가 높아요. 이상하죠, 그죠? 이게 12년 만의 일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금리 역전이라는 게 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금리 역전이 나오면 대부분 경기 침체라는 거랑 연결이 돼요.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약간 붉은 음영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보이시죠, 그죠? 이게 그 경기 침체가 왔던 구간입니다. 전 세계가. 이게 1978년부터 해서 5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빠진 거죠, 그죠? 근데 또 역전이 되니까 그러면 이 빨간 게 어딘가 칠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비를 해야 되냐?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역전이 된 이후에 어떤 경기 침체가 오고 역전이 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고 역전이 되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이게 딱 그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확대해 보면 조금 뒤에 옵니다. 조금 뒤에 와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게 일어나고 나면은 평균적으로 22개월 정도가 있다가 그 다음에 경기 침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차피 역전이 지금 일어났다고 해요. 그거 난리잖아요, 뉴스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22개월간은 우리는 할 게 없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거 어쨌든 히스토리컬리 왠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된다. 뭐 트럼프도 얘기했고 뭐 피터 나바라도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은 뭘로 연결될까요? 불안감은 자연히 경기를 부양하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럴 거예요. 아, 지금 어쩌면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몰라. 1978년부터 5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경기 침체는 항상 왔었어. 그러면 야, 이번엔 안 되지. 살려놔야지.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고 맨날 에이, 모르겠다, 망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2개월 후에 이걸 맞지 않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부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럼 이 부양은 뭘 만들어내요? 부양이란 건 뭐예요? 세상에 돈을 뿌려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공급하고 이 자금을 가지고 열심히 먹고 살아보자, 다시 투자해서 이 경기를 살려보자라는 거잖아요. 이 자금은 뭘 만들어내요? 분명히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버블을 만들어내요. 즉 유동성이라는 게 세상에 흩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오늘의 투자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혼돈의 증시 실적이 답이다 라고 하지만 그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을게요. 단타적인 측면이나 어떤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답을 꼭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상황을 좀 볼게요. 이제 뭐 걱정을 어쨌든 우리는 할 만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언제 우리가 또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최근에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포트를 어느 정도 잘 정리하신 분들은 정리가 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매매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미뤘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원래는 9월 1일에 이제 매기겠다고 했다가 12월, 11월, 12월, 15일 그죠? 그래서 한 3달 좀 넘게 미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뭐 이제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죠? 크리스마스 기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을 워낙 많이 사니까 거기에 관세가 붙으면 아니 쇼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비싸지는 걸. 내 생필품이 비싸지는 걸. 이걸 우려해서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볼게요. 그럼 무슨 계산을 가지고 트럼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세 3천억 달러 중에서 소비재,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실 뭐 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도 부과했고요.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 부과했고요. 또 그걸 25%로 늘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천억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중에서 이때까지는 사실 관세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쇼핑할 때 보면 나 반도체 부품 좀 살라고 뭐 IT 장비 좀 살라고 이런 사람 없죠. 그죠? 우리는 신발을 사고 옷을 사고 밥을 먹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관세 3천억 달러 중에서 이때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던 소비재가 40%나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럼 3천억 달러 어치 중에서 소비재가 40%가 포함이 되니까 이 소비재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반도체 부품,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기계 이런 게 아니에요. 신발, 옷, 장난감, 오락기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미국 국민들의 소비가 아무래도 더 비싸게 들여오면 더 비싸면 안 사잖아요. 그죠? 감소될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미국의 GDP 중에서 70%가 소비입니다. GDP를 만들어내는 거. 트럼프가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나는 참 좋은 대통령이야 라고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미국 GDP의 70%가 소비인데 이거를 만약에 부러뜨린다 라고 하면 연결돼서 얘가 잘못되겠죠. 그죠? 그럼 GDP가 타격 입을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걸 연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9월 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9월 1일에 원래는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던 걸 왜 12월 15일로 왜 바꿨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연말에 쇼핑이 40% 집중. 이게 뭔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은 뭐 우리도 좀 연말 되면 돈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특히 1년 12달 중에서 연말 한 12월쯤 가서 쓰는 돈이 1년 내내 쓰는 돈 중에 적게는 30%, 많게는 40%를 차지해요. 즉 뭐예요? 어찌 보면은 이 한철에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절약을 한다. 그러면 GDP가 그냥 박살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15일이면은 그때 이제 연말에 어쨌든 쇼핑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소비할 물건에는 관세가 매겨지는 게 아닐까? 라고 할 수 있는데 12월 15일 날 이후에 이제 관세를 만약에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부과하게 되면 그때 배에 실어서 이걸 미국에 갖고 오면 그때쯤 이미 연말 지났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말 소비랑 무관해지는 거고. 그럼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얘들이 12월 지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지나서 정말 다시 한번 중국을 때리려고 할까라고 하는 어쩌면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9월 1일에 어쨌든 간 전체 3천억 달러어치 중에서 한 2천억 달러어치 정도는 나중에 한다 그러고 한 1천억 달러어치 정도만 9월 달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럼 뭔가 협의를 해야 우리도 미래를 보죠. 그죠? 이 사람들이 협상을 해서 그래도 좀 화해 무드가 돼서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9월 회담은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처음에 이게 12월로 미루니 뭐니 뭐 이게 왜 나왔냐면, 처음에 나올 때 중국의 부총리인 류허 있죠. 류허가 US의 미국의 라이타이저하고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때부터 막 시장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막 갑자기 올라야 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미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한번 크게 올랐었죠. 그죠? 바로 며칠 전에. 그죠? 그리고 뭐 푹 꺼졌으니까 사실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죠? 지나가도록 하고요. 제목이 좀 잘못됐는데. 자, 미중 고위급 통화 이후에 관세 연기가 나왔고 둘이 뭐 셋이죠. 2주 안에 한 번 더 통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9월 달에 이때 아무래도 이게 2주 후면 언제예요? 9월 1일 바로 전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그때 전화를 하면서 우리 그때 그럼 9월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때까지 우리가 좀 그랬는데 협상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건 제가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할 수 있겠죠는 미래입니다. 그죠? 되게 불확실한 뜻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물론 회담이 성사가 되면 시장은 안정화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미래 이야기고, 제가 뭐 여러분들 9월에 회담 성사될 겁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모든 건 정치적인 문제고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그냥 표현을 할까요?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지나갈게요. 이때까지 쭉 얘기했던 거는 그래 알겠어, 되게 불안하구나 라고 하고 다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안정이라고 제가 더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위안화 환율인데 안정이라고 보기 이르다라고 해놨죠. 그죠? 위안화 환율이 어땠냐면 7위안을 넘겨서 이제 뛰어 올랐어요. 이거 이제 포치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뛰어 올랐다가 그리고는 괜찮은가 봐, 둘이 다시 이제 화해 모드가 되나 봐 해서 바로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죠. 그죠? 그러더니 환율이 쭉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제가 그때 사실 한국경제TV에서 방송 중이었는데 방송하다가 원고를 다 집어 던지고 그냥 애드립을 했던 기억이 나요. 7위안을 갑자기 또 깨고 내려가는 거여서 야, 이거 어쩌면 되게 안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여기 보이시죠? 다시 올라옵니다. 그 여기 사실 이제 지금 보면 한 7.05위안까지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7위안을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야지 안정이라고 보는 게 세상의 시각이라면 우린 이거를 역시나 아직은 불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가 왜 더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안화 환율하고 이제 우리나라 원화 환율하고 상당히 많이 동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1220원 위로 다시 올라가 있죠. 그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진핑은 대체 뭔 생각을 했길래 저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어차피 모든 게 다 부담이에요. 그죠? 위안화가 세지면 어때요? 얼마 전에 얘기입니다만 위안화가 만약에 강세를 보이면, 최근에 모든 웬만한 중앙은행들이 다 양적 완화, 뭐 경기 부양, 뭐 이런 거를 되게 관심이 많죠. 그죠? 근데 위안화 강세를 가게 되면 수출이 부담이 됩니다. 그죠? 남들 다 약세하는데 나 혼자 강세. 그러면 어쩌면 이런 뭐 양적 완화가 요즘 분위기고 유행인 와중에 혼자 위안화 강세 만들었다가 수출 혼자 독박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죠? 쉽지가 않다고요. 그죠? 근데 위안화 약세를 보이면요. 중국은 그랬죠. 중국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형성을 좀 해줘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물론 어디나 그렇지만 외국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원화 약세되면 외국인이 파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처럼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트럼프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뭐 제가 생각했는데 못하겠어요? 둘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대 때려보자. 내가 한번 먼저 칼을 뽑아보자고 딱 뽑습니다. 그게 바로 3천억에 대한 관세를 한 번 더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하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데, 근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너 어차피 7위안보다 더 높게 고시도 못할 거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쿨하게 7위안 위로 쏴버립니다. 그죠? 쏘고 나니까 어때요? 이날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미국 증시가 박살이 납니다. 시장이 박살이 나요. 트럼프가 생각했던 내각화를 뽑았는데 중국이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 해버리니까 시장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어차피 1달러당 7위안을 방어하려고 항상 했던 게 중국인데, 인민은행이고. 근데 얘네 뭐야? 환율을 방어하는 걸 포기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떡하지죠, 사실. 그죠? 미국 증시는 이미 박살이 났고. 근데 중국 정부가 갑자기 채권을 발행하면서 환율에 개입을 해줍니다. 환율에 개입을 했더니 미국 증시가 다시 곧장 반등을 줘요. 쭉 빠지다가 어떡하지 했는데 중국이 한 번 이제 기침을 하니까 다시 이게 올라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아유 다행이다라고 하겠죠, 그죠? 아유 다행이다라고 할 텐데 시진핑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지금 모든 거에 대한 지금 뭐 한 번의 사이클이 지나갔어요. 아주 짧은 사이클이. 이 사이클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이제 리모컨이라고 할 수 있는 조종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박살낸 건 중국이고 키운 것도 다시 중국이거든요. 위안화가 시진핑한테는 어쩌면 원래는 이제 이 관세라는 칼을 맞을 줄 알았는데 위안화라는 칼을 얻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살짝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그냥 버티면서 그냥 그죠? 뭐 내년에 트럼프 재선 못하게 하고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뭐 협상을 하든 말든 버티면 되지 뭐. 그동안 뭐 중국 경기 무너지는 건 괜찮아 우리 공산당인데 버티는 거지 뭐. 그죠?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일각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뭐 화해 모드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죠? 이번에 특히 이제 9월 1일에 부과할 관세를 12월 15일로 어쨌든 일부를 미뤘으니까 이게 단초가 돼서 둘이 이야기를 시작할 거고, 이야기를 시작한 게 이게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중에 협상이 끝나버리는 거에 대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여전히 강경한 대중 노선이라고 이제 앞에다가 해놨는데 이 두 분이 누구냐면요. 저 왼쪽에 있는 왼쪽이라고 그죠? 왼쪽이죠. 네, USTR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입니다. 이 사람은 피터 나바로예요. 이 사람은 백악관이죠. 백악관의 무역 정책 국장입니다. 근데 이 둘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둘 다 엄청난 중국에 대한 강경론자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그래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트럼프가 물론 나중에 모든 결정은 하게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한마디를 붙여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무역 정책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 사람하고 조언을 해서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무역 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노선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정치적인 이슈니까 물론 얼마든지 뭐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생각해 볼게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진핑은 뭐예요? 되게 그래도 좀 거의 독재 같은 느낌을 갖고 있고 트럼프는 뭐 이러나 저러나 물론 이제 하는 짓은 독재 같지만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선거를 해서 간택을 못 받으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미국에서 재선을 못한 대통령 이때까지 몇 안 되지만 그들처럼 트럼프의 지지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그럼 높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올해 말쯤이면 선거 캠프를 꾸려서 뭔가 으쌰으쌰해서 지지율을 빡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중국한테 어쩌면 당할지도 모르는 어떤 칼자루가 하나 쥐어진 거예요. 위안화라고 하는. 자, 근데 이 위안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덤빌 거냐라는 거에서 트럼프가 그럼 차라리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가 무너지고 뭐 어떤 이제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중국이랑 이렇게 화해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찌 보면 더 강경하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죠? 이럴 가능성, 이건 어차피 정치적인 문제고, 물론 이제 왜 정치적인 문제를 하냐, 뭐 실적 좋은 종목을,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쨌든 세계 증시에서 돈이 도냐 마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감히 예측을 하자면 미국은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커요. 왜? 옵션이 없어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나는 대통령 안 해도 좋아, 근데 이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난 쳐다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정말 아주 인자하게도 만약에 그랬다, 중국하고 이제 화해를 했다, 본인이 먼저 막 나서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대통령 못하죠, 그죠? 못합니다. 그럴 바에는 아마도 싸움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고요. 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원달러 환율이 어떠냐면 여전히 최고점 수준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위안화도 그랬고, 위안화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죠? 7위안을 깨는 것 같더니 바로 올라와서 7.05까지 왔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달러당 7.05위안까지 왔습니다. 얘는 어때요? 지금 1220원까지 다시 번쩍 올라와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원화는 약하고요. 분명히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외국인 자금이요. 나가는 것 때문에 두려웠다면 어쩌면 그들을 붙잡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계속 위안화랑 원화랑 붙여서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외국인은 지금 우린 그들을 왜 그렇게 기다리느냐? 이미 8월 내내 팔았어요. 8월에 증시 너무 좋았나요? 아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그 매도를 얼마나 했냐? 1조 8천억 원치를 했는데 11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그죠? 열심히도 팔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파는 동안 원화는 어땠어요? 약했어요. 그럼 그냥 묶어서 생각할게요. 원화가 약하니까 팔더라. 됐나요? 그렇죠? 그러면 원화가 좀 진정되면 좋겠다. 됐죠, 그죠? 근데 아까 그럼 저 뒤로 우리 얘기했던 거 돌아가 볼게요. 위안화가 좀 약해지는 게 좀 진정되면 원화도 약해지는 게 좀 진정되지 않았었나요, 그죠? 기억을 해보세요, 그죠? 위안화 떨어지다 올라왔더니 우리도 똑같이 떨어지다 올라왔죠, 그죠?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미우나 고우나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다니는 걸 뭘. 그럼 시작을 예로 보죠. 위안화 약세가 좀 되면, 약세가 진정되면 원화 약세가 좀 진정될 거고, 원화 약세가 진정되면 이 매도가 멈추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드디어 한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한번 오겠죠. 그죠? 심지어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어쩌면 되게 큰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지 않나요? 아까 뭐 처음에 네가 얘기할 때 그럼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어쩐다 저쩐다 했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은 뭐냐? 그 전에 버블이 충분히 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버블의 눈앞에 있다라는 것도 좀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럼 그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손 놓고 있으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누구요? 외국인이에요. 그죠? 외국인은 어떻게 사요? 주식을 살 때 그냥 삽니다. 이게 좋고 리포트 좀 가져와봐. 보고 여기가 실적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안 사요. 어떻게 사요? 그냥 시총 상위별로 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인덱스 자금이라고 얘기하죠. 지수 추종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너무 간단하죠. 그죠? 너무 간단합니다. 어떤 종목이라고 심지어 제가 언급도 안 할게요.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종목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위주의 플레이가 우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다리는 건 외국인이고 그들이 파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그들이 살 때 따라서 먹어야죠. 그죠?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자꾸 뭐 등락폭도 많고 뭐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런 데서 여러 번 끊어 먹으면 이건 뭐 수익률 키우기는 뭐 별거 아니겠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타 위주의 전략은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아주 위험해요. 믿고 가지 마세요. 어떤 기업도 지금은 믿고 갈 때가 아니에요. 여기 좋아. 여기 뭐 어떤 뭐 실험을 하는데 뭐 너무 바이오 쪽 얘기인가요 이게?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이 잘 될 것 같아. 이 실험이 잘 된대. 이것만 되면 대박이래. 지금 그렇게 믿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여기 돈 잘 벌대. 돈 잘 버니까 어차피 여긴 증시가 오를 때 오를 거야. 물론 나쁘진 않겠죠. 그죠? 근데 너무 믿고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고 단타 위주의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맨날 잃고를 반복하다가 내 계좌가 쪼그라들 수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외국인이랑 똑같이 플레이 그냥 어차피 팔 때 내가 고통을 받았으면 그렇다면 이번엔 살 때 같이 수익을 좀 내야겠죠. 그죠?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뒤에 뭐 할 말도 없어요. 근데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오늘 광복절인데 뭐 항상 이 위기를 헤쳐나왔듯이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분명히 우리는 솟아날 구멍을 항상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믿으세요. 분명히 시장은 등락이 있지만 회복의 기회는 꼭 올 겁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오후 1시입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이고요. 잠시 후 1시에 온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자세히 한번 들어주시고 따라달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믿으세요라는 말로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이었습니다.